2주 댓글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사치키님이십니다. 클로즈 아이즈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마지막 막스가 필름을 가져올 때 OMG를 영화관에서 외쳤습니다. 삶과 시네마, 영화란 무엇일까요? 상현님 말씀대로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사는 삶의 여러 가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입니다. 클로즈 아이즈에서의 주인공들의 삶은 러시 필름에서의 내용과 유사하고 러시 필름은 주인공들의 삶과 유사합니다. 어쩌면 삶이 더 영화 같기도 하고 극적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총합으로 보이기도 하고 영화가 더 리얼하고 우리의 삶과 더 유사하기도 하죠. 이렇듯 삶과 시네마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다양한 영화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네마 영화 중간에 영화의 기원인 1896년 열차의 도착이 나왔습니다. 또한 그것이 활동 사진으로 되어 있죠. 영화를 필름이나 시네마로 부르기 전 활동 사진이라 불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19세기 말 움직이는 사진은 기적이었죠. 그건 더 이전 시대의 매체인 사진을 활용합니다. 러시 필름 속 왕의 딸의 사진, 그리고 영화 속 훌리오와 미겔의 사진, 그 사진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움직이고 그들은 무빙 픽처가 됩니다. 영화 같은 이라는 형용사가 주는 그 기적 같은 일이 그들에게도 다가오고 그것은 개인의 특별한 경험이지만 동시에 여러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현실 같고 현실이 영화 같은 것이겠죠. 휴지통 속 미제 사건과 메모, 미겔은 글을 쓰다가 한 메모를 휴지통에 버리는데 나의 걸작은 영화가 아닌 삶이다 라는 메모입니다. 그 메모를 휴지통에 버리는 시는 진짜 전율이 돋는 신이었는데 우와. 자신의 걸작을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좌절에 부딪힐 때 걸작이나 없는 것과 좌절하며 휴지통으로 메모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휴지통에 미제 사건 큐카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려둔 아픈 기억들이 사실 자신을 이루는 중요한 기억이었고 그것이 점점 시네마로 변해가는데 진짜 소름이 돋네요. 마지막 영사 장면, 오래된 영화관에서 그동안 먼지 쌓인 영화를 상영하며 주인공들의 잃어버린 기억을 꺼내고 마침 영화의 내용도 잃어버린 딸을 찾는 내용이었고 영화란 어쩌면 우리들 마음 깊이 먼지 쌓인 기억들을 꺼내어 다시 한번 비춰보는 매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 소중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마음 깊이 새겨넣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노라도 봤는데 매우 재밌게 봤습니다. 마지막 아노라가 이고르에게 감사의 표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할 때 자기의 삶 속에서 감사의 표시가 성관계를 맺는 방법밖에 없음을 깨닫고 진짜 좋죠. 네, 오늘 하겠지만 네. 눈물 흘리는 장면은 마음 아프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신데렐라를 꿈꾸었지만 삶이나 그렇게 꽃길만 있는 건 아님을 보여줘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같은 인간이어도 거대한 빈부격차로 형성되는 관계들은 마지막 눈 내리는 엔딩에 더 깊은 여운을 주네요. 오후 4시도 왔습니다. 관념화된 개념들이 캐릭터화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위선과 오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오만한지 그리고 상황을 자기의 멋대로 해석하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였네요.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만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제가 선약에서 글래디에이터를 보러 갈 것 같네요. 다음에도 혹시나 영화 일정 알려주시면 시간 되면 영화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근데 이 비토르 레리세는 이 영화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기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그 기적을 표현한 영화들이랑은 다르게 기적은 결국 내 삶을 돌아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이름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가르델 있죠. 결국 그 가르델에서 훌리오와 프랑크로 돌아가는 건 결국엔 자신의 과거를 찾아 헤매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아노라도 물론 오늘 아노라를 할 것 같지만 원래 네. 글래디에이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칸 황금종 여상인데 네, 그걸 놓치기 좀 힘들어서 예. 아노라도 보면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맞죠. 애니와 아노라, 네. 이반과 바냐.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을 좀 클로즈 아이즈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지금 맞죠. 또 사용이 되는 것 같아서 맞죠. 두 번째 읽어주시죠. 네, 유튜브에서 오우진님이라고 할게요. 오우진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작년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처럼 한 시대의 종말을 보는 기분입니다. 거장들이 하나 둘씩 커리어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요즘. 앞으로는 이런 작품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전 거장들 말고도 저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저희한테 친숙한 60, 70년대 영화 감독들도 60, 70년대생 영화 감독들도
작년부터 저희가 꾸준히 언급을 했지만 서서히 스타일이 바뀌고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웨스 앤더슨 같은 감독들이고. 네. 한국에도 있죠. 아, 그렇죠. 거미집. 네. 김준 감독 미국에서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럴까요? 네. 그 소식은 못 들었는데. 네. 아, 그리고 웨스 앤더슨 얘기 나서 하는 거였는데 에스터르 시티는 정말 저는 작년에 봤던 영화들 중에 정말 되게 신기한 감상을 불러일으켰던 영화가 아닌가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보통 저 영화 한 번 보는 거 좋아하는데 네. 도저히 처음은 이해가 안 돼서 결국 두 번을 봤던 네. 와. 영화. 네. 전율이 정말 차올랐던 영화였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아트스 영화제 하고 있는데 멀티비 장면이 자석 판매율이 제일 좋아요. 매진인데 거의 다 매진이죠. 그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이제는 없을 것 맞아요. 같다라는 12월에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 회고전을 한다고는 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 서울 아트스 영화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네. 뭐 둘은 세컨드 액트를 보러 갈 거고 그 다음날 엠파이어 보신다 그랬고. 네. 저는 일요일 날 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우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 편만 더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미개 지름길 꼭 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라이카트 영화 중에 뭐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극장에서 봐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영화라 저는 이 영화 VOD가 준비되어 있다면 샷바이샷으로 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되는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작년 여성영화제에서 봤을 때 너무 좋은 감상이었기 때문에 미개 지름길을 트는 이유도 아무래도 쇼잉업이 그렇죠. 개봉 예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트는 것 같고 네. 그 밖에 또 뭐 봐야 될 영화가 라탈랑트요. 네, 라탈랑트. 와, 근데 이 영화는 너무 황홀한 영화라 극장에서 한 번은 보셔야 할 영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봤을 때랑 안 봤을 때랑 차이가 너무 큰 영화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그 황홀병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그 브루노 디몽의 초기작들 휴머니티랑 하드비치를 아마 볼 것 같습니다. 네. 톰 아저씨가 옵니다. 미션 임파서블 8이 내년 5월 개봉을 확정지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파이널 레코닝이라는 이제 그 제목 갖고 왔는데 원래는 데드 레코닝이었는데 파트 2 파트 1, 2로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파이널 레코닝이라는 제목으로 와우. 오게 됐더라고요. 너무 재밌겠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7편에 이어서 7편도 그랬지만 1편에 대한 오마주가 되게 많이 나오죠. 1편에 대한 오마주가 되게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 도끼발이 등장합니다. 와, 드디어. 횟수로는 내년에 개봉한다고 치면은 민파 3가 2006년 영화니까 19년 만에. 와. 떡밥해서 나서는군요. 그러니까 19년 만에 나옵니다. 사실 저는 3도 사실 가물가물해서 뭐 어쨌든 3 너무 재밌었죠. 네. 2에서 약간 좀 한 푼 꺾였다가 네. 3부터 완전 부활해서 항상 재밌었죠. 미인파는. 네. 잠시만 탑건도 3가 만들어집니까? 결국. 근데 안 만들어져야 아름답지 않을까요? 힘들겠죠? 네, 이 편이 너무 깔끔하게 잘 끝나가지고. 야, 그러면 톰 아저씨는 이제 뭘로 내한합니까? 이거 끝나면 뭐로 와? 이냐리 투신작?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근데 오히려 좋습니다. 톰 크루즈의 행보가. 이런 작가주의 영화들에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톰 크루즈가. 워낙 연기 잘하는 배우다 보니까. 이제 액션 하기에는 이제 그렇죠. 나이가 이제 찼어요. 그렇죠. 우리의 슈퍼스타가 나이가 좀 찼어요. 저는 예전에 말했던 대로 그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에 호아킨 피닉스랑 같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그림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네. 그 둘이 한 스크린에 폴 토마스 앤더슨의 카메라를 당긴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와. 거의 마스터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어마어마한. 저는 그런 슈퍼스타가 그런 작가주의 영화에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가진다 생각하기에. 네. 상상하게 만드네요. 네, 진짜 영화 역대 최고의 슈퍼스타입니까? 톰 크루즈가. 네. 상상만으로도 설렜던 순간이고요. 네. 박스 오피스 얘기 잠깐 하면 글래디에이터 2가 개봉 첫날 1위를 했더라고요. 네. 75,000으로 누적 출발하고 청설 31만, 베놈이 162만이나 나왔더라고요. 저는 베놈 이렇게 팬층이 두터운 영화였나요? 제가 잘 몰라서. 나는 몰랐어요. 160만이 넘어갔다는 소식. 아마존 할명수가 그 55만을 찍고 있고. 청설 평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배우가 아직 인지도가 안 넓어서 그런가. 저는 개인적으로 청설이 성공하길 바랬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배우 셋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다 보니까 점점 이
주연 배우의 연령층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영화들이 성공을 하면은 그래도 한국 영화계에 새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이 무난한 거랑 별개로 관객이 너무 안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네. 청설 얘기를 그러면 잠깐 털어볼까요? 저는 진짜 홍경 배우는 시네마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와. 근데 워낙 그런 색채의 영화들이 잘 어울리죠. 진짜 이번 소년미는요. 와. 근데 생각지도 그쵸. 못했어요. 그 나이. 근데 홍경 배우의 출연작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배우가 마스크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홍경 배우가 처음으로 뜬 작품이 조역으로 출연한 DP 아닙니까? 드라마. DP에서는 완전 쓰레기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댓글 부대도 절대 따뜻한 영화는 아니고 밝은 영화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영화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홍경 배우 마스크가 상당히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는 이번에 정말 먼 곳에서 뻑이 같고, 그러니까 이 청설의 특징이라고 하면 결국 소리거든요. 네, 그렇죠. 수화를 하기 때문에 네. 말이 안 나오고 그 몸으로 이제 모든 네. 걸, 표정으로 모든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야, 그거를 해내는 모습을 보고, 물론 후반부 영화 자체 후반부에 답답함이 있었지만 캐릭터만 보면 이야.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청설 대만판을 천연시 때문에 네. 본 거죠. 왜냐하면 그 영화 있잖아. 그 사과 나오는 그 시절. 네. 그거에 보고 뻑이 가서 청설까지 봤는데 솔직히 대만판보다는 한국판이 더 좋았어서. 오, 그렇군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 정도의 만족감을 갖고 있다. 네. 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2주 추천작 2024년 11월 4주차 첫 번째 위키드입니다. 뮤지컬이 워낙 유명해서. 위키드의 실사영화고 지금 파트 2도 지금 내년에 대기 중이라고 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나오고 뮤지컬 위키드에 참여했던 실제 그 배역들이 더빙에도 참여하면서 이 영화에 굉장히 지금 많은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데 네. 근데 160분이나 돼. 160분이라고요? 네.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길었다고? 그럼 깜짝 놀랐네. 네. 그러니까 수객 노리는 영화 이렇게 길어도 되나요? 안에 요즘 오펜헤버도 그렇고 긴 영화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160분이라는 시간에 굉장히 깜짝 놀랐어서 이 영화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히든 페이스. 와우. 방자전과 인간 중독을 연출했던 김대호 감독. 저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몰랐는데 저희 학교 스페인어과시거든요. 이분이 그 저희 학교에 있는 큰 영화 동아리가 있어요. 중앙 영화 동아리가 있는데 저도 거기서 활동을 1년 했었거든요. 네. 그 동아리 만드신 분이래요. 김대호 감독. 와.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영화는 유에서 기대를 엄청 많이 받고 있죠. 주변에 문 남성분들께서 워낙 그 과거 전작들이 좀 상당히 수위가 굉장히 높았으니까 그건 좀 자극적인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익분기점이 한 140만 정도 나오고 있고 색다른 밀실 스릴러라고 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그냥 화제성이 지금 갖고 있다. 라는 점이 있고요. 세 번째 영화는 전장의 크리스마스. 이 영화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죠. 놓치기 좀 어려운 영화일 것 같습니다. 50만 하기 싸움도. 네. 또한 엔라인 필름에서 또 영화를 틀어. 요즘 재개봉으로 제일 많이 보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저스로 영화들이랑 희생 개봉하기 진짜 말이 안 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마지막 황제도 개봉할 거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건 또 없는 것 같고. 그럼 디엔드는 개봉 언제 합니까, 도대체? 그러게. 저희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액트 오브 킬링을 극장에서 같이 봤거든요. 진짜 액트 오브 킬링 같은 영화들이 시네마는 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 같은 영상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건 미망. 아마 이 영화 할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감독 첫 장편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나 소국령의 조감독을 했다라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굉장히 깊이감을 불러일으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감독이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포 시리즈 영화 같긴 해요. 이 영화 슬로건에도 있지만 걸어 다니면서 얘기하고 광화문 로맨스 비포 시리즈에 대한 한국의 답장이. 영화를 좋아하시면 광화문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화 좋아하시지 않더라도 광화문은 데이트 장소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 좋아하는데 광화문 안 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위키드가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16주 17주 18주 19주 20주 21주 22주 23주 24주 25주 26주 27주 28주 29주 30주 31주 32주 33주 34주 35주 36주 37주 38주 39주 40주 41주 42주 43주 44주 45주 46주 47주 48주 49주 50주 51주 52주 53주 54주 55주 56주 57주 58주 59주 60주 61주 62주 63주 64주 65주 66주 67주 68주 69주 70주 71주 72주 73주 74주 75주 76주 77주 78주 79주 80주 81주 82주 83주 84주 85주 86주 87주 88주 89
많은 상영관을 끌어담을 것 같긴 한데. 저 히든 페이스가 이게 수위 같은 거 모르겠고 진짜 영화적으로 어떨지 좀 궁금해요. 근데 오리지널 원작이 꽤나 화제성을 네, 맞죠. 이끌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감독이 찍었던 방자전이나 그 뭐야 음란소년 같은 것들이 평이 막 나쁜 영화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사실 인간 중독이 조금 네, 좀 이제 별로였는데. 네, 호평을 좀 많이 받았었죠. 네. 그래서 이번 히든 페이스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요즘 뭐 한국 영화가 너무 스코어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 점에 있어서 좀 한번 반등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러면 2주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2주 영화는 아노라입니다. 원래는 결국 이렇게 됐죠. 네. 원래는 글래디에이터 2를 하려고 그랬는데 평도 뭔가 좀 뜻은 미지근하고 이거 황금종려상 네, 놓치기는 어떻게 매면을 합니까? 아깝다. 저희가 두 개 같이 개봉하면 어쩌나 했는데 결국 이렇게 어떻게든 두 개 하게 됐습니다. 주말에 보자고. 네. 글래디에이터는. 네. 평점 까면 전 7. 7이요. 7에서 8 약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전 8입니다. 예. 저는 이 션 베이커 감독이 이 어느 궤도에 들어선 시점 있잖아요. 그 스타의 텐저린 그 어느 정도 사이에 기점을 했을 때부터 항상 저는 뭔가 션 베이커의 영화들은 항상 그 8점 이상을 꾸준하게 보여주게 해주는 항상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 자체가 일단 재밌는데 네 재밌죠. 시간 가는지 모르죠. 약간 바튼 아카데미를 봤었을 때의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아까 현웅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영화가 코엔 영화 플러스 약간 폴 토마스 앤더슨의 초기작들 뭐 이를테면 부기나이트라던가 맥놀리아 같은 그런 영화들과 되게 흡사하다고 느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전체적인 정서가 좀 폴 토마스 앤더슨의 초기작 같았고 전개라고 해야 될까요? 내러티브 같은 것들이 좀 코엔 영화의 그것과 많이 비슷하게 느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코엔 특유의 아시죠? 계속해서 그 가지 플롯이 계속해서 겹겹이 쌓이는. 네. 그래서 이 영화도 참 되게 자극적인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자극적인 영화이기도 한데 그 안에 담긴 정서가 네, 그렇다고 깊이감이 없는 영화도 아니에요. 상당히 깊습니다. 네. 2024년 제77회 황금종려상 와우. 수상작 칸 영화제에서 올해 칸 영화제에서 또 평이 좋기도 했죠. 예. 좋은 편이었죠. 엄청. 네, 되게 좋은 편이었죠. 왜냐하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스크린 데일리에서 매년 별점 모아가지고 평균 별점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아노라가 되게 후반부에 상영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칸에서 그 전까지 평 좋은 영화들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올해 유독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3점대 나왔던 걸로 아노라가 평점이 좋았어가지고 이거 황금종려상 받는 거 아니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워낙 유명하고 그렇죠. 최근에 레드로켓도 저는 레드로켓을 가장 좋은 영화라고 칩니다. 그런가요? 어쨌든 레드로켓의 션 베이커가 이렇게 또 영화를 틀게 됐고 하층민 계급인 블랙 코미디를 주로 만드는 항상 성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네. 첫 장면부터 보면 진짜 영화 뻘겋고 살결로 그냥 뒤덮이는 시작부터 빡셌어요. 그래서 메인 타이틀 나오고 장면 전환을 하는데 계속 툭툭 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아무래도 그 이성하고 쾌락을 확실하게 뭔가 구분지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쓰신 거 타이핑한 거 하신 거 보자마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 중반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노라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는데 아노라가 약간 빛 이런 의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빛을 되게 좀 약간 의미심장하게 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동감합니다. 이 영화 그러니까 결국 아노라가 빛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 애니로 살아갈 때랑 아노라로 살아갈 때랑 너무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크죠. 당장 화면상으로 보여지는 빛의 연출만 봐도 그래요. 그렇죠. 애니로 살아갈 때는 빛이 엄청 화려하고 왜곡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니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그 여자의 그 피사체의 상도 왜곡이 되죠. 근데 그 자신이 일하는 곳을 떠나서 이제 아노라로 살 때는 완전 그냥 자연광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자기 집 장면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 장면 할 때 심지어는 안대를 쓰고 잔다라는 것도 빛을 원하지 않는다. 빛을 차단한다.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애니로서 살아갈 때의 빛은 왜곡되고 화려하고 아노라로서 살아갈 때의 빛은 자연광 그 자체인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뭔가 반야를 만나면서
점차 뭔가 그래도 애니 혹은 아노라 이름이 합쳐지면서 애니도 이제 자연광을 뭔가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은. 저는 이 영화의 그런 신데렐라적인 플롯이 이런 자연광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출 의도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빛이 사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되게 직접적이니까 관찰하시면서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캐릭터가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네온사인 같았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맞습니다. 밤에는 꺼지지 않는 모두가 네. 찾는 그런 애니라는 캐릭터인데 네. 이제 낮에는 이제 네. 그 쾌락에서 깨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낮에도 찾는 사람이 이제 또 반야였고요. 아, 네. 그래서 결국 그 네온사인이 다 달아버려서 이제 아노라를 만나게 된 것 같다 네.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 아노라란 캐릭터 마이키 메디슨이 연기한 이 캐릭터가 처음에는 I'm Annie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움직이고, 그걸 이제 보는 사람들은 너 이런 일 하는 거 가족도 알아? 라는 말을 하는 걸 보니 뭔가 사회는 이미 성노동자를 굉장히 하찮게 바라보는 시작점이죠. 네. 그래서 션 베이커가 과거, 현재, 미래의 성노동자 여러분들을 위한 영화가 바로 그쵸. 이 영화다.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직하게 성노동자랑 관련된 영화만 찍는 션 베이커. 네. 지속적으로 그 보수적인 가치관과 계속해서 지금 대립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에 이제 가장 대척점으로 선 캐릭터가 저는 토로스였다고 봐요. 그렇죠. 이 토로스가 제가 알기로 션 베이커 영화에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션 베이커 영화 크레딧이 있었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역이라도. 네. 그러니까 이 인물은 어쨌든 종교적인 걸 하길래 네. 타락을 또 이렇게 씻으려고 하는구나. 종교적인 걸로. 명분이죠, 명분. 네. 타락을 이렇게 씻으려고 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SNS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네. 근데 정작 이 마나라는 인물을 찾을 때는 휴대폰 SNS로 해서 뭐 찾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이 대목에서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영화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전형적인 플롯이 신데렐라 플롯이잖아요. 맞습니다. 신데렐라 플롯의 성노동자 버전인데, 근데 신데렐라는 고전이고 지금 현대지 않습니까? 이 현대로 신데렐라 플롯이 넘어오면서 그 신데렐라라는 동화라는 신화가 어떻게 자본주의에 의해서 간단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자본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든 아노라는 이방과 행복한 결말을 맞이를 했겠죠. 동화라면은. 근데 이 자본주의라는 토로스로 대변되는, 토로스와 그의 어머니 아버지로 대변되는 자본주의라는 체계가 너무나도 쉽게 그 동화를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동화는 기적 혹은 신화와도 비슷한 말로 치환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메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자본주의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동화 혹은 기적이 자본주의에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화 혹은 영화는, 근데 결국 영화도 제일 자본주의적인 예술이지 않습니까? 자본이 모여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영화인데, 근데 결국 딜레마 같았어요. 자본이 모여야 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가 기적을 찍어야 되는데, 그 기적을 찍어야 되는 영화는 결국 또 자본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기적을 찍어야 되는데, 결국 그 영화는 또 자본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고, 이 돈과 돈 사이에 낀 영화라는 매체와 예술의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한 영화가 됐어요. 이 상황에서 과연 영화는 어떻게 우리의 삶과 그 삶 속에서 자그맣게 피어나가는 기적을 조명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노라라는 캐릭터를 네. 신데렐라에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신데렐라에게는 유리구두가 있었다면 아노라에게는 나는 빨간 스카프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결말까지 보면 결국에는 이 사람은 빨간 스카프도 본인이 줄 수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세상 간 거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반지까지도 결국에는 갖게 되는 사람인데도 결국에는 울음으로 영화가 끝났다라는 거는 결국은 자본주의에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결국 채워주지 못한 뭔가가 있다라는 걸 영화에서 말하는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찍는 영화는 자본 없이는 못 만들어지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거죠. 네. 돌고 돕니다. 션 베이커가 이 돈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 티가 난 영화였어요. 전 그래서 이 영화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자본주의 안에서
각자마다 다른 세대, 다른 나라, 네. 심지어 그 다른 언어. 네. 뭐 너는 영어 잘 못하잖아. 너는 네. 러시아 잘 못하잖아. 이런 거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돈으로 일단 누르려고 하는. 네. 그런 타락한 이 사회 풍토의 모습을 그러니까요. 적나라하게 찍어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향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네. 일주일 나랑 여자친구가 되어지면 15,000달러를 할래. 참,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소름이 끼쳤던 거는, 야, 거기서 이제 또 청소 노동자들, 네. 그리고 뭐 운전해주는 기사 노동자들과 같이 그 한 장면에 겹쳐지는 모습을 보고, 야,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이 신분 상승, 신분 하락?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토로스랑 가닉이 형제잖아요. 아르메니아. 네, 형제잖아요. 저는 그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가족들이 오고 이반의 가족들이 후반부에 오고 전용기를 타가지고 베가스로 날아가는 장면에서 낀 자리 배치들을 보면서 자기 일부러 안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토로스랑 가닉이 뭔가 그 딱 자본주의의 딜레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경계에 껴있는 인물. 인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본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물이고 자본에 의해서 껴서 살아가는 인물인데 결국 자기들의 양심에 찔려가지고 종교를 믿게 되고 네, 뭔가 딱 현대인의 초상이죠. 양과 음의 딱 중간에 낀 사과하는 장면이 너무 웃기지 않았어? 아, 난 여기 타서 동생이 그랬잖아. 나 여기 타서 되게 영광이다. 근데 이게 타이밍이 맞아? 맞는데 또 형도 똑같이? 네, 그러니까요. 딱 정확 그 경계에 껴있는 인물들. 네. 상당히 웃겼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모로 슬픔의 삼각형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좀 자본주의를 통제한다는 의미, 칸 황금종려상, 그러니까 최근에 칸 황금종려상 같은 것도 보면 야 요즘 이런 블랙 코미디가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뜨는 건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안 오라고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러시아 출신의 거상들이 나온다는 뭐 그런 지점도 그렇죠. 있었고 여러 번 생각이 나고요. 어쨌든 계급이 계속해서 뒤집히고 애니 역시도 바냐를 만나는 순간 인생 역전을 꿈꿨으나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아누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캔디숍에 가는 장면도 나오는데 대놓고 대마를 할아버지가 있는데 피드를 보고 뭔가 그 아저씨도 의미상으로 생각해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도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배경이 되게 이쁜데 그 안의 공간은 그들이 뭐 방방 뛰면서 사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성매매라는 곳이 이게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다 보니까 야 캔디샵에서 뭐죠? 대마를 핀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 집 안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라는 점이 정작 그 현실 안에서는 그런 어둠이 너무나도 자욱해버리는 그 현실에 정말 저는 이 션 베이커가 항상 보시면은 화면을 조금 대중적으로 봤을 때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잖아요. 저는 이 의도가 항상 궁금했던 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항상 이 션 베이커라는 감독은 이 이야기와 연출에 그런 양가적인 면들 사이에 그것들을 껴놓음으로써 딜레마를 유발하는 걸 되게 잘하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래서 이 이쁜 화면 구현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이쁜 화면 구현이 결국 낯선이 아니라 암울한 현실을 가리기 위한 방패과 같은 역할로 이쁜 화면을 구현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이 아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비춰주려고 아름답게 화면을 구현을 하게 한 건지 저는 이 점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깨트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는 그냥 환상이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캔디숍도 깨부수고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경찰이 뭐 찾아오던가 그 공간에 심지어 그 마냐의 집도 다 깨부수잖아요, 그냥. 그런 자본주의적인 현실을 좀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냥 그거 보여지는 거 그냥 깨부수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나. 화려한 옷들도 다 벗겨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의 아마 연출이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마냐라는 인물은 영주권을 위해서 사실상 결혼을 해요. 근데 이 결혼을 하는 장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뭔가 미래가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과거가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라는 장면. 네. 그리고 직장 동료가 야, 그거 길어야 2주 갈 거야 라고 하는 장면. 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진들을 놓는 공간 속에서도 그 사이에 껴있는 어떻게 보면 성관계 장면.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봐도 그냥 충동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사랑이자 그냥 그쵸. 결혼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아까 저희가 말했던 동화라는 시선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자본주의라는 사회 속에 살면서 이 동화라는 플롯을 갖다가 충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좀 씁쓸하죠. 그러니까 충동이 맞는 건데 그냥 이거 동화로 표현이 됐다면은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신들도 저희가 충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이 너무 슬픕니다.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신데렐라도 그렇고 콩쥐팥쥐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주변에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일단.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손을 뻗으니까 그냥 따라간 것뿐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고전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갔지만, 결국 고전이기에, 옛 것이기에, 그게 가능했다. 아름답게 포장이 가능했던 건데. 현실에서 보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똑같은 플롯, 내러티브 전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충동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점이 너무 씁쓸합니다. 그렇죠. 네. 영화상 보면 애니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쵸. 사실상 바다밖에 없어요. 그게 물질적이라 한들.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갔던 건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항상 뭔가 나는 애니어라고 하면서 항상 먼저 다가가야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게 그냥 끌려갔던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막장의 결혼이 네. 되고요. 그러니까 아닉과 이고르가 유리브르스프. 전 그게 첫 장면일 줄은 몰랐네. 저는 조역이지만 이 영화 한 편만으로도 전 유리브르소프를 연말결산에서 꼭 언급해야 될 배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니까 그 6번 칸이 한 번 더 생각나더라고.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현우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배우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게 아니라 전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그 송강호와 양조위의 연기가 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 호아킨 피닉스나 최민식님 같은 그런 연기 스타일 있죠. 완전 발랄하고 카메라 안에 자신들을 완벽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연기가 완전 대척점에 서 있는 완전 수렴하는 연기. 그런 수렴하는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요즘. 전 세계에서 찾아봐도. 홍경. 그쵸? 홍경님도 굳이 따지면 그런 스타일의 배우인데. 홍경. 근데 저는 이 유리 보리소프가 이 아노라에서 하는 연기까지 보고 나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얼마 안 되는 수렴하는 연기를 잘해낼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 조역이고 이 영화에서 이고르를 카메라가 적극적으로 비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영화가 끝나면 이고르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캐릭터 중에 하나다 란다는 점에서 이 유리브르소프라는 배우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리고 진짜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 아노라가 항상 끼는 그 컷에 항상 껴요. 그니까요. 근데 그게 항상 직접적인 게 아니라 그냥 슬며시 보이는데 그 슬며시 보이는 그 흔적이 실루엣이 너무나 그 영화의 결말부 마지막 슛을 보고 나면 그 슬며시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산상에 강하게 박힌다는 거죠. 사실상 이 영화는 이고르의 등장 전후로 다닌다고 봐야 돼요. 그쵸. 왜냐면 바냐가 런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냐가 런을 치자마자 본격적인 요절 복통 쇼쇼쇼가 나타나는.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네. 교차 편집이 정말 환상적이었고. 네. 너무 재밌어요. 퍽이라는 요소가 이렇게 영화상에서 그냥 자막이 없어도 됩니다. 네. 모든 게 다 느껴지는. 네, 자막이 없어도 다 볼 수 있는. 개판이 그냥 벌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애니가 막 물고 줄로 막 묶고 막 지저대는 그 모습이 그냥 개 한 마리 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모습만 보면. 네. 근데 또 이들 사이에서 보면 참 특이한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반이 떠났으면 떠나는 사람을 잡아야 하는 스토리로 바로 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전개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이야기를 더 길게 잡았다라는 점. 아, 이 점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사고는 위에서 치는데 결국 아래 사람들이 다 치는구나. 그러니까 자본주의 모순이죠. 결국 이게. 파티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아, 그 점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수인들도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고. 네. 이 아노라도 본인의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저는 또 골이 때렸던 건 모든 것이 잘 처리되면 1억 달러를 주겠다. 자기가 일주일 여자친구 한 것만으로도 1억 달러가 아니죠. 1만 달러. 1만 달러. 그래. 자기가 여자친구 일주일간 했던 것만으로도 1만 5천 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합의금 위약금으로 1만 달러 주겠다? 이것도 굉장히 뭔가 좀 허탈하죠. 음. 네. 실종된 사람을 찾겠다고 온갖 군대를 다 쑤시고 다닙니다. 아, 왜냐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든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온갖 군대를 다 찾으러 다니다가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발견되는 네. 그런 반야의 모습으로도 나오고요. 근데 반야가 갔던 곳이 본인이 일했던 곳이죠. 네. 아노라가 일했던 곳으로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또 찾아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애니는 뭔가 넌 어른이야. 그리고 네가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네. 뭔가 와이프가 왜 이렇게 뭔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아, 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이유도 아무래도 그 이유는 결국에는 반야를 엄청 어린 존재로 보이게 하기 위함인데 결국 반야를 어린 존재로 보이게 하려는 이유도 자본주의의 안 좋은 점을 좀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결국에는 반야가 어리게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걸 통해서 자본주의의 최하층에 있는 아노라의 면모를 부각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반야의 부모들도 불러옴으로써 나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이 아노라를 이야기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그 로베르 브레송의 돈이 생각났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로베르 브레송의 돈이 결국에는 그런 그의 연출 스타일을 떠나고 결국 그 영화가 가진 주제의식은 그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옥에 간다. 라는 게 그 영화의 주제의식인데 이 영화는 정확히 그거에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 배경은 결국 돈에 의해 파괴된다. 이런 식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레송의 돈이랑 전혀 반대편의 배경에서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친구랑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랑 대화를 했던 게 있는 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있는 게 돈이 있다고 행복하진 않아. 근데 돈이 없으면 불행해. 아, 그렇죠. 라는 게 딱 이 영화랑 그러니까요. 딱 맞는 거예요. 결국 아까 잡았던 브레송의 돈도 결국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기대해야 될 사람은 애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갑자기 떠났죠. 그렇다고 자기는 돈도 없죠. 오히려 가장 외로운 사람은 애니인데 오히려 지금 사회의 모든 짐이 다 애니에게 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 모순적인 부분이 참으로도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지른 건 위에서 해놓고 처리는 아래에서 한다. 라는 게 참 모순적이에요. 쓰는 사람, 자본을 이용해서 뭔가를 버리는 사람은 이쪽인데 그것에 의한 피해 혹은 책임은 다 아래쪽에서 전가를 받는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반야의 부모가 등장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반야의 부모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반야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진 애니는 버려지겠네. 네.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들은 누구한테도 사과 안 해. 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야, 진짜 모 정치인들 많이 생각납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트럼프도 그렇고요. 오. 모 대통령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한다라는 거는 네.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회의 통합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러게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번 좀 대선 얘기도 좀 그렇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졌다면 그거를 깔끔하게 인정을 했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프렌티스에서도 뭐 나오지만 본인이 졌다 한들 절대 졌다고 인정하면 안 되는. 인정을 안 하는. 이 사회가 과연 맞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걸 꼭 법원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자본이 형성된 그 어. 권력이 모든 거를 결정한다는 게 자본주의의 철칙 중에 하나잖아요. 전제 중에 어. 하나잖아요. 그리고 꼭 법원으로 가야만 해결되는 이 사회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말해주셨던 것처럼 비행기 안에서도 공간을 나누려고 하고 차도 어떻게 보면 2개 나눠 탄 것 같은데 네. 그 법원으로 다시 갈 때.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눈이 펑펑 오고 그 차에서의 마지막 이제 또 성관계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야. 근데 눈이 온 것도 그렇고 네.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반지를 되찾은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다 처음 네. 다 뭔가 처음이었다라는 지점이 좀 인상 깊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사함이라는 표현 방식이 그렇죠.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녀한테는 그게 너무 익숙했던 거니까. 행동으로 네. 이루어진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 2사람의 또 공통점을 보면 그렇죠. 할머니라는 존재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부모의 존재는 뭔가 조금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본인들이 어른으로서 뭔가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래서 아노라가 품에 안겨서 울어요. 네. 야, 진짜.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우는 장면이 없었는데. 그렇죠. 처음으로 울죠. 네. 울면서 끝나죠. 네. 그러니까 기뻐서 울지도 않았고. 네. 그러니까 참다가 터진 건데. 그러니까 그게 왜 하필 또 이고르한테 터졌을까? 거의 사실상 나를 아노라로 바라봐주는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애니가 아니라 나를 본격적으로 아노라라고 봐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진정으로 반지까지 그렇게 챙겨다주는. 그렇죠. 나를 생각해주는 모습. 결국에는 그렇게 그 이고르의 위를 올라탄 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뭐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감사함의 표시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고르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 엔딩에 대해서 되게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이고르가 거기서 사랑을 느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고르가 사랑을 느끼고 다가갔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아노라가 울기 전까지는 당연히 이고르를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받아주려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 속에서 신화는 동화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이방과의 일대기에 의해서 이 일대기를 갖고 난 후에. 그래서 저는 아노라가 결국에는 운 이유도 안겨서 운 이유도 이고르 너에 공감하고 너와 동질감을 느끼지만 사랑이라는 동화는 벌어질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다.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계속 되게 사회 구조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어떻게 보면 이고르는 조금 저는 특이한 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계속 끊어질 것 같은 자본주의를 연결해주는 사람이다. 그렇죠. 왜냐면 빨간 스카프를 추웠을 때 제공해준 사람도 네. 이고르고 네. 잃어버렸던 반지를 챙겨주는 사람도 이고르다라는 지점에 봤을 때 자본주의 끈을 계속해서 놓지 않게 해주는 사람도 이고르는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무조건 선하다라는 건 아니야라고도 말해주는 사람도 이고르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 지점이 뭔가 겹쳐져서 이고르를 진정한 뭔가 새로운 뭔가 방향점이 되어준 그런 지점으로 보여진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도 보면 원래 항상 이런 뭔가 자극적인 장면의 다음에는 영화가 소리가 툭 끊기면서 그냥 다음 장면을 진행했었는데 여기서는 차 소리가 덜덜덜덜덜덜덜 하는 게 현시라고 이렇게 쭉
쭉 이어져서 진행이 된다. 아, 그래서 저는 이 엔딩이 아. 너무나도 여운이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좋게 보든 나쁘게 봤든 공통적으로 엔딩에 대해서는 다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도 션 베이커의 많은 영화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원래 션 베이커가 엔딩을 잘 찍는 감독으로 유명하지만 특히 엔딩이 좀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아노라가. 네. 그래서 엔딩을 너무 잘 찍었어요. 거의 2시간 한 20분? 20분? 네, 좀 긴 편이죠. 긴 짧은 편인데 편은 아니죠. 네. 이번 역시도 클로즈 아이즈처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이건 그냥 진짜 순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클로즈 아이즈랑 다르다고 한다면? 클로즈 아이즈는 뭔가 기적을 목도한다는 그 벅참에 되게 시간이 잘 간 느낌이었다면 이 영화는 그냥 웃겼습니다. 재밌었고. 기적이 깨져나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포복절도했던. 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이것도 모순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동화가 깨져나가고 있는데 관객들은 그걸 보면서 웃고 있다는 게. 네. 아 진짜 그 싸우는 씬은 진짜 네. 와 대박이죠. 어떻게 그 한 공간 안에서 진짜. 파고가 생각이 나네. 그 겨울 길거리 딱 그 겨울 길거리라는 배경에서 여러 사건들이 겹치고 겹치지 않습니까, 파고가? 근데 그 파고의 길거리가 그 아노라의 집처럼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파고의 길거리 혹은 뭐 시리어스맨의 학교. 그런 여러 가지 플롯이 겹치는 한 장소가 아노라에서는 이반의 집으로 시연이 된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줄평 네. 가겠습니다. 저부터 6번 칸의 봄이 찾아오길 네. 로 하겠습니다. 네. 이 6번 칸이라고 하면 뭐 유리 브루소프 영향도 있겠고 그 영화에서도 6번 방이 그렇죠. 언급이 되죠. 아, 네. 그리고 뭐 이제는 눈이 오는 겨울이시나 네. 또 다른 봄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네. 그 공간 안에서도 네. 꼭 희망이 찾아오기를, 봄이 찾아오기를 네. 바라는 바람. 근데 저는 했던 말 계속 하겠습니다. 한 줄 평하자면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동화는 없다. 깔끔하게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엔 동안 없는 겁니까? 점점 옅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 가능성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진짜 그 정제된 연출로 이 돈의 무상함을 표현한 이 브레 속의 돈이 정말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올타임 베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보십시오. 브레 속의 돈. 본 영화 좀 털어볼까요? 전 본 영화도 꽤 있거든요. 짧게 네, 짧게 털어봅시다. 짧게. 프레드 영화에 대해서 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미셀 코르디아. 네. 제가 몇 번 언급했던, 저는 항상 요즘 유럽 영화 감독들 중에 역량이 탈인 감독으로 항상 알랭 기루디를 꼽거든요. 호수 이방인은 제가 모던 클래식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 미셀 코르디아 신작을 봤는데 이 알랭 기루디를 대변하는 장르 두 가지를 굳이 표방하자면 코미디 아니면 스릴러거든요. 그 호수 이방인에서 보여줬던 그 진짜 숨막히는 서스펜스. 와, 전 진짜 그 호수 이방인 후반부의 서스펜스는 21세기 모든 영화를 통틀어봐도 역대급이라 생각해요. 서스펜스라를 소금만 살펴봤을 때. 거기다가 다른 영화들에서 보여주는 코미디적인 요소들이 약간 슴슴하게 잘 모여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랭 기루디 영화인데 15세예요, 이 영화. 놀랍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 자체로도. 그래서 저는 이 기루디 영화를 입문하게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셀 기루디아가. 아, 근데 이 영화 한마디만 하자면은 좀 되게 씁쓸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화가 결국에는 주인공의 친구를 죽이는 영화거든요. 아하. 근데 알랭 기루디 영화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전혀 그 인간이 정해놓은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산하는 형태를 취하잖아요. 성별, 나이 관계없이. 근데 그 사랑이 죽은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씁쓸해 보인다는 거죠. 자기는 얘한테 죽었는데 얘는 벌은커녕 오히려 그 감독이 말했던 사랑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씁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는 영혼을 항상 갈구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랑은 영혼을 지향을 하고 이 영화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 종교는 구원을 말하잖아요. 구원도 결국에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수반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 있어요. 사랑과 종교는 모두 영혼을 바라고 행해지는 개념들인데 그 개념들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개념인 육신이 없으면 성취될 수 없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영혼을 이루려면은 영원하지 않은 무언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라는 게 참 아이러니컬하면서 슬펐습니다. 전 그래서 이 미세리쿠르디아 역시 알랭기루디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만 더 말하자면 저 마리오폴에서 20을 봤습니다. 그래 진짜 저는 그 임산부 그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보여줄 줄 몰랐어. 진짜 그 사람들이 왜 안 졸고 진짜 빡집 중에서 봤다는지 이해가 가더라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 영화라기보단 영상 기록물에 가까운데 나열인데 좀 이 영화 이게 굳이 영화로서의 가치를 딱 두 가지 가지고 있다면 저는 딱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전쟁을 향해 보여주는 이 감독이자 기자의 냉소적인 태도랄까? 이 영화에 쭉 그 냉소라는 정사가 깔려 있잖아요. 그게 좋았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결국 이 영상 기록물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리우폴이라는 동네는 결국 러시아한테 점령을 당한 상태이고 지금 그런 점에서 이 전쟁이라는 거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이 감독의 태도가 더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뭐 사실상 지금 러우 전쟁은 어느 정도 지금 상방이 조금 그러니까요. 가려진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우리가 아노라에서 얘기했던 좀 자본주의랑 연결이 된다라는 느낌이죠. 여러모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러니까요. 진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좀 고민해보는 걸로 하고요. 영일이들 2주 아노라 만나봤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